경향이 있어요. 이준석 후보도 그렇습니다. 도심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 재개발할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오세훈 25평형 위주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신속한 공급을 추진하는 쪽입니다. 사업성을 좋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 25평형을 선명하면서 대신 용적률을 되게 준다는데 거기 만화에 이런 게 있잖아. 우와, 방 3개에 화장실이 2개야. 좁지 않아? 막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방의 크기가 중요한데. 네. 그럼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어쩔까요? 여기는 과공급인데 여기서 논리가 이상해집니다. 요즘 미분양 아파트는 LH가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려고 하죠. 3천 가구를 실제로 매입을 했죠. 네. LH가. 이런 것들을 민간 임대로 뺄 수 있게 해주고 이게 무슨 소리죠? LH가 목돈을 들여서 적은 비용만 주민들에게 내게 하고 건설사들을 위기에서 구해줬다는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 다시 건설사나 땅 주인들을 집어넣어서 그냥 돈 놓고 돈 먹기만 해주게 하겠다는 겁니다. LH에게 국비 손해를 엄청나게 끼치겠다는 소리죠. 거기에 세제 혜택도 얹어줍니다. 이야, 친구들 늘어나겠네요, 대통령. 근데 이러면 PF 버블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네. 그중에 몇 친구는 죽겠죠. 그리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매에 걸린 규제도 풀어줍니다. 저 앞쪽은 이해의 범위에 있다고 쳐요. 뒤쪽에 다주택자 어쩌고는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앞쪽도 말이 안 돼요. 민간 임대로 넘겨준다 한들 안 팔릴만 하고 안 들어갈만 해서 분양이 안 된 거잖아요. 이쯤 되니까 제가 너무 오랫동안 이 사람의 정책을 들여다봐서 뇌가 굳어버렸나 싶은 거예요. 이해가 전혀 안 돼요. 이게 이제 미분양 주택들 중에 트래픽이 늘어나고 목이 좋게 변화해서 이게 이제 LH에게 이윤을 가져다주는 지구들이 몇 있어요. 이걸 떼어다 팔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뒤에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매 규제를 풀어준다는 거는 대체 지방의 미분양 주택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일단 팔아치우고 건설사만 살리겠다라는 그런 건지. 거죠. 그것도 일회성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되면은 그걸 사겠다는 다주택자는 바보예요. 그죠? 사업성이 없는데. 미분양 난 걸 왜 사? 이경희 대표는 사겠지. 지방 가서 부동산 투기하는 걸 막지 않겠다라는 게 기본 전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역의 건설사들의 못된 버릇을 도대체 언제까지 용인을 해야 될까? 저는 요즘에 이게 가장 큰 짜증입니다. 저의. 예. 내일과 화요일에도 이걸 좀 다뤄볼 겁니다. 지역 주택조합은 피해 사례가 많으니까 폐지합니다. 뭐 그러세요. 대신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조합을 도입한다는데 여기엔 검토가 붙어있네요. 검토. 확실치 않아요. 없앤다고 하면 그 주택조합에 걸린 이권과 욕망이 쫙 하고 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아마추어 이하입니다. 좋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주거와 부동산 분야 실수요자 정책. 주택담보대출을 대체할 수 있는 잠시 멈춤 대출 제도를 공약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대출을 잠시 멈추라는 의미에서 대출을 또 해줍니까? 원금 상환을 3년 유예해주고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인당 추가 유예 2년을 주는 상품입니다. 야,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오랜 기간 이자만 낼 수 있게 하는 상품이랍니다. 여러모로 대부업에는 신념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익 기간이 늘어나죠. 당장의 고통을 완화할 현실적 대안이라고 하는데 사실 공감이 가요. 당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대선 후보의 정책이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 단계까지 내놓아야 그럼요. 하는 게 맞는데. 이제 네. 원금 상환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같은 것도 좀 있으면 네, 좋은데 그죠. 중요한 지적인 게 대출을 해준다 혹은 대출을 멈춰준다 해서 끝나네요, 주로. 거기에서 끝나는 건 그냥 대출을 해주는 사람들을 위한 네. 공약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예, 뭐 돌아가시든지 뭐 알아서 하세요. 뭐 또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 대부업자 입장에서도 이제 그만 끊고 상환 받아내고 싶은 경우도 있을 텐데. 좋아요, 저는. 진짜? 좋으세요? 모든 게 화가 나잖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지난주에 저 권영국 후보 얘기하면서 뭐 좋은 거 얘기하고 나쁜 거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이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모든 게 나빠. 그냥 일관돼. 이러고 보면 계속 야. 그러니까 제일 좋은 공약도
허술하잖아요. 맞아요. 그나마 제일 좋은 것도 보니까 그 딱 블라인드에서 자기가 보기 쉬운 전문직 공약 같은 거잖아요. 남이 만들어준 거 네. 맡아 보이거나. 네, 그 자기 주변에 많이 얘기가 오거나. 그래서 근데 그 얘기들도 거시적인 측면에서 뭔가 한 걸음 더 나간 걸 얘기하지 못하고 당장 실무자들이 얘기하는 어떤 괴로움 같은 거를 좀 없애주겠다. 사실 아까 그 교육공학에서 얘기했던 그 문제와 격리 이런 것도 뭐 제가 듣기로는 그런 문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일단 우리나라에는 아직 부담임 제도가 그렇게 정착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담임 교사가 문제된 아이를 훈육하는 동안에 다른 그 열 몇 명의 아이들 사이에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실시간으로 돌아가니까 일단 걔를 격리해놓고 부담임 선생님을 불러서 이 교실을 전체를 케어하는 동안에 나는 가서 얘를 돌봐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한데 좀 차라리 복수담임제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건데 그냥 격리만 시키겠다. 아니면 그쪽 전담 교사를 또 둔다거나 네, 하는 그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근데 그 디테일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 디텐션만 딱 내놓는 거죠. 네. 전통적인 보수적 가치에 의한 저 행정부 운영의 철학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게 한계죠. 아까 얘기한 이런 경우.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선생님을 더 고용하겠다는 문은 절대 못 열어요. 예, 네. 그 한계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답답한 게 있을 때 이준석 후보를 바라보면서 쾌도 남말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들은 고사성어를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낡았어. 우리의 뇌를 고사시키고 있다 지금. 제 뇌는 고상하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반찬 고민은 잠시 접어둬도 좋아요. 오늘도 내일도 오늘의 김. 다른 제품과 원료를 비교해 보세요. 다른 제품과 다려낸 방식을 비교해 보세요. 진짜가 만든 진짜.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우는 아이가 강조된 기부 광고 괜찮으신가요? 괜찮지 않다면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해주세요. 기부문화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고스나기스타 특별기획 21대 대통령 선거 데이터 센트럴. 혐오로 얼룩진 시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들을 보고 있습니다. 혐오보다는 허술과 허무야.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혐오한다고. 네, 그러니까. 나 이준석에 대한 허무한디? 좀 심해요. 자, 자, 외교와 국방 안보를 보겠습니다.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외교 국방 안보 분야. 아직 많이 심합니다. 외교와 안보에 대한 공약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오직 병역제도에 대한 공약만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공약 대상이 어디인지 너무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조사를 좀 했으니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저 평화 분야에 대한 얘기가 아예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도 좀 가져올 게 있는 게 행정 분야 공약에서 꾸역꾸역 찾은 게 한반도 평화 관련해. 중요한 건 꾸역꾸역입니다. 네. 대통령 산하 국가안보실 폐지하고 안보부총리가 해당 기능을 수행한다. 이거는 나름 중요할 순 있어요. 강화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실무 중심의 작은 정부 기조 아래서 부처 개편과 축소, 통폐합 방안을 내세우면서 통일부 폐지 들고 나왔습니다. 통일부를 없애고 기존에 하던 업무는 외교부로 통합해서 외교 통일부로 가자는 거예요. 아, 네, 통일부를 왜 없애자는 건가 들여다보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나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21년 7월에 여당 대표일 때. 네, 국민의힘 대표 직함 달고 있을 때인데요. 또 여기입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통일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공개적 발언을 처음 합니다. 폐지하자는 이유는 외교와 통일의 업무가 분리되어 있는 거는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남북관계는 통일부보다는 국정원이나 청와대가 관리를 하니까 통일부 장관이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더라. 아, 이것도 말버릇이죠. 지가 기억 안 나는 걸로. 네. 그건 자기가 공부 안 했다는 얘긴데. 네,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해볼까 하다가 그럴 가치를 좀 못 느꼈습니다. 네, 진현이가 이게 저 녹취 따온 거를 좀 정리를 해놔서 제가 잠깐만 읽어드리면 이준석 후보가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하게 통일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라 외교의 업무와 통일의 업무가 분리되어 있는 거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통일부가 주목받았던 시절은 딱 한 번. 과거에 정동영 통일장관이 외교통일부총리 역할을 하면서 사실상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서 굉장히 격상된 위치에서 일을 했을 때 외교 주무부총리로서 했을 때 그런 역할 외에는 통일부는 항상 가장 약하고 가장 힘없는 무슨 소리야. 6.29 선언이 뭔지 몰라? 남북정상회담 안 봤어? 목동에 살 때 중학생 때? 왜냐하면 남북관계는 통일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보통 국정원이나 청와대에서 바로 관리했거든요. 그 다음에 통일부 장관은 항상 좀 저희가 기억에 안 남는 행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가부나 아니면 통일부 이런 것들은 없애고 우리나라에 보면 기형적으로 부서가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아니 보건복지부만 보더라도요. 그러니까 여가부와 통일부에 대해서 자기가 모른다는 얘기밖에 안 네. 돼요. 이거는. 근거가 하나도 없죠. 보건과 복지 업무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니 이런 걸 갈라줄 거면서 18개밖에 안 되는 부처를 13개로 통폐합한다는 게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보건은 어찌 보면 환경부가 해야 되는 업무랑 비슷한 뭐? 이게 제일 충격이죠. 네. 학교 다녀보면 보건부장과 환경미화부장은 너무 다른데? 살림을 보듯 보건소를 보겠다는 것인데. 손소독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학교에서 보건교사가 네. 청소도 해야 돼요? 폐품관리. 당시에 이제 한겨레 신문이 화들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이 통일부 폐지 얘기를 하는 배경을 좀 비판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아무래도 흡수 통일론 아닐까 이런 보도였습니다. 네. 이준석이 2019년에 낸 책 공정한 경쟁 그리고 2018년 TVN 토론 배틀 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도 흡수 통일 말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우리가 북한을 접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게 국민연금 50년 고갈론하고 똑같은 게 당장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내가 죽은 뒤까지 무슨 변수가 있을지 알 수도 없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북한은 지금 70년째 정권을 이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발언을 반복적으로 이제 해왔다면서 크게 우려하고 비판하는 기사였는데 그래서 이런 흐름을 종합해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흡수 통일이 답이야. 그런데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이 왜 필요하겠어? 어차피 통일부가 하는 일도 별로 없던데.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정부 부처 규모도 줄일 겸 없애자 이런 논리인 듯합니다. 모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근데 통일부가 하는 일이 많은데 역할을 너무 평가절하한 게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정말 그 주장대로 흡수 통일을 하더라도 그것도 통일부가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나마 인정해 줄 수 있는 건 이런 대전제는 있습니다. 정권이 보수냐 중도진보냐에 따라서 역할이 가장 크게 변하는 부서가 통일부인 건 네. 맞잖아요. 여가부보다 더하죠. 그 측면에 있어서. 왜냐하면 여가부는 기본 업무가 아예 달라지진 않거든요. 그죠. 그걸 그나마 바꾸려고 했던 게 지난 정부죠. 여성을 어떻게 혐오해볼까? 이런 식으로 살짝 틀리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 식물 상태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통일과 평화를 혐오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바뀌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통일부가 그러니까 이게 참 짜증나는 게 많은 보수 정당 이후의 후예들이 다 박정희가 한 걸 부정합니다. 통일부도 박정희 때 만든 겁니다. 속상해라. 통일연구원이라고 국토통일원이라고 사상을 그때는 반공기관이었어요. 사상 가르치고 프로파간다 만들고 막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하는 선전전의 카운터파트너로서 존재하는 거였어요. 그랬다가 지금의 역할로 바뀐 건 노태우 때입니다. 남북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노태우 때. 상당히 유화 정책들도 많이 펼쳤고요. 대로대중 북방 정책을 이제 네.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통일원장이 부총리급이 됩니다. 지금보다도 위상이 높았어요. 그리고 지금의 역할이 정착된 게 국민의 정부 때죠. 남북 정상회담. 네. 남북 정상회담 때 20살이었다니까요. 이준석 후보. 그때 알았을 거예요. 6.15 선언도 그때 나왔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업무의 큰 틀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 소개를 기본기를 좀 얘기해보고 싶어요. 소개를 봅시다. 저도 결국은 덕질인처럼 가르치게 되네요. 이 그쵸. 샘플을. 통일부 홈페이지 가면 설립 목적 이렇게 써 있습니다. 통일부는 4.19 혁명 이후 사회 각계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 제도적으로 통일 문제를 다루기 위해 69년 3월 1일에 성립되었습니다. 분단국의 특성을 반영하여 통일 업무를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창설했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임무, 통일 및 남북대화, 교류, 협력, 인도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북한 정세 분석, 통일 교육 홍보,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합니다. 자, 보세요. 대북 확성기 쇼를 하고 민간에 이상한 사람들이 삐라 같은 걸 위쪽으로 띄워 보내고 내려 보내고 이럴 때는 이거 경찰이 관리해 줘야 되죠. 관련된 아젠다에 대한 카운터를 하고 싶을 때는 예전에 공보부 같은 데서 하던 일 같은 걸 해야 돼요. 그리고 외교 라인은 육자회담 같은 걸 예전에 만들어 놓으려고 할 때 필요합니다.
어선이 함부로 왔다 갔다 하다가 납북되고 우리 쪽에 잡히고 이러면 해경이 필요하잖아요. 중간에 관리해줄 책임자가 필요하다니까요. 이건 외교부가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 이런 기초를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북한은 완벽한 외국이고 즉 김정은과 그런 거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외교 관계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하지만 그래도 우파라면은 옛날 박정희가 만들었던 아이디어처럼 아주 그러니까 좀 박정희 좀 제대로 개성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대북 공작을 하더라도 국정원 하나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국정원과 군 하나만으로는 좀 유화적인 부분에서의 채널도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통일부가 맡으면 안 됩니까? 그리고 그럼 투트랙 전략인데? 윤석열 정권부터 북한이 대외에 내놓는 공식 메시지에서 남한을 남조선이라고 부르지 않고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잖아요. 네. 이건 우리나라를 외국으로 보겠다. 음. 통일정책에서 제외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북한에 발맞춰주는 일을 많이 하죠? 의심스럽습니다. 어. 네. 관련이 아주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 북한의 어떤 식량이나 농업 분야를 분석하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한 게 통일부거든요. 근데 그래서 북한이 정말 붕괴될 것 같다 그러면 식량 문제일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걸 선제적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도 이 관련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자기가 기억을 못한다는 이유로 공약을 이렇게 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북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은 3트랙이거든요. 군이 있고요. 국정원이 있고요. 그리고 통일부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를 포기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해요? 자, 그리고 국방정책의 대부분은 이 캠프는 주로 사병이 될 사람들을 위해 할애했습니다. 이거를 늘 강조하고 싶은데 사병은 20년 전의 용어입니다. 아, 미안해요. 난 그때 군대 갔는데 저 때는 이제 병으로 바뀌었고 요즘은 병사라고 합니다. 그죠. 네. 용사라고 쓰고자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네. 네. 그걸 기억하고 싶지 않아.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외교, 국방, 안보 분야 국방 정책 모든 병역 자원에게 기초 군사 훈련을 동일하게 받게 하는 게 일단 핵심입니다. 아니, 훈련소만 다르게 가도 훈련 내용은 달라지는데. 그러니까요. 네. 자, 어쨌든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사단마다 왜 신병교육대가 따로 있고 논산이 있고 그런지. 그래도 군사훈련, 기초군사훈련은 받았을 텐데, 5주는. 자, 이 기초훈련을 받은 후에 성적으로 짜라서 우수한 자원은 제일 우수하면 장교, 그 다음 우수하면 부사관으로 뽑아갑니다. 아, 그 그러면 시- 뭐, 네. 네. 시험 보기 위한 빌드업인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모든 장병들은 훈련소 가서 다 개판치죠. 절대로 가고 싶지 그러니까. 않아. 지금. 예, 막 총 산으로 쏘고 막, 요새 ROTC도 얼마나 부족한데. 예, 제식할 때 춤추고 성적 잘 주기만 해봐 죽어버릴 거야. 자, 싱가포르의 제도를 참고했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장교와 부사관의 유래와 역할에 대한 지식이 전무해야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아, 굳이 저런 말을 밑밥을 깐다는 건 지금부터 덕질인이 뭘 가르치겠다는 뜻이죠, 또. 기초를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국방정책 개론 시간. 아니요, 정책이 아니라 군사학이나 군대에 관한 상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군대는요. 실무 전투를 하는 병사와 지휘를 하는 장교로 일단 업무 분담을 나눕니다. 고대의 고대에는 이게 평민과 귀족이 여기에 대응이 됐어요. 해보니까 군사 상황에서는 꽤 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이런 구분법이 등장을 해서 지금의 병사와 간부로 이어진 겁니다. 자, 전장을 좁게 봐야 하는 전투라는 분야가 있고 크게 봐야 하는 전술, 더 크게 봐야 하는 전략은 필요한 소양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병사가 경험을 쌓고 전문화되면은 전술까지는 볼 수 있기 때문에 부사관이라는 전문가로 진화합니다. 보통 말뚝을 받는다고 네. 하죠. 네. 그래서 부사관은 전투 차원에서는 지휘를 할 수도 있지만 전술 단위가 좀 커지면서부터는 점점 무능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전술, 전략, 대전략 단위의 사고는 이런 쪽의 사고는 장교들이 전문적으로 훈련을 합니다. 자, 군대라는 건요, 싸울 줄 아는 사람을 많이 모아놓는다고 만들어지지 않아요. 전쟁의 여러 분야를 반복 훈련하여 숙달한 사람들을 조직화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 분야와 반복입니다. 자, 전쟁은요, 수직적 측면에서도 매우 다양해요. 계속 기초를 말하는 이 상황이 시간 낭비 같아서 너무 싫은데, 장성과 영관급인 고급 장교들은 대전략과 전략 단위를 전문 분야로 훈련을 하고요. 위관급인 초급 장교들은 전술 지휘부터 시작을 해서 주로 그쪽을 맡고요. 부사관들은 부대 관리와 전투 지휘의 달인이 되는 거고요. 병사들은 전투 기술을 갈고 닦는 겁니다. 그 포켓몬이 아닌 거죠. 진화하지 않는 네, 거죠. 요약하면 분업과 협동의 수직화이고요.
물론 병사가 전투 기술을 갈고 닦으면서 시야를 넓히면서 전투 지휘, 부대 관리로 올라갈 수는 있죠. 네. 근데 이건 갈고 닦은 끝에 숙달된 끝에 얻는 능력치라는 거예요. 요약하면 분업과 협동의 수직화, 군사 분야를 이렇게 정리한 이유는 인류 문명이 지금까지 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최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다 이유가 있다고요, 이준석 후보님. 캠프가 이해하는 것에 비해서 19살에 이제 군역을 준비하고 있는 장정들의 지식이 더 뛰어나다는 전제로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3 남자애들보다 이 사람들이 더 잘 모른다라는 전제로 살펴보지 않으면 이 공약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네, 저도 의문이 드는 점이 있는데 네. 이런 공약을 낸 배경을 보면은 저출산과 복무 기간이 단축되면서 전체 병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투 효율을 유지하려면 초급 간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이러면서 장교를 이렇게 유인책을 제공하면서 뽑아야 한다고 그렇게 한 건데요. 네. 지금 장교랑 부사관이 병사 월급이랑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불만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지켜야 해서는 안 될 공약 중에 지킨 게 그거죠. 이런 거부터 조금 해결할 정책을 그렇죠. 좀 내놓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병사 월급을 현실화를 했고 그걸 다 끝내놓은 시점에서 대충 이제 임기가 끝나가니까 다음 정부가 이제 부사관과 초급 장교의 월급을 더 현실화하기로 근데 합시다 병만 더 했는데 부풀려놨잖아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그걸 손을 놨잖아요. 그럼 지금 다음 정부는 그걸 다시 이어받아서 또 해야 돼요. 부사관과 초급 장교 월급을 좀 현실화해야 돼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하잖아요. 게다가 기초군사훈련을 다 같이 받았잖아요. 받은 후에 학업 계획에 따라 입영 시기를 조절할 수 있게 하겠답니다. 이게 복무유예제라는 거죠. 사실 저녁 시기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늘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미뤄준다고 쳐도 자 기초교육을 받은 후에 다음 교육 혹은 실무 배치를 받기까지의 시간 동안 배운 거 까먹을 수 있습니다. 뭘 까먹냐고요? 군대의 획일적인 시스템에 자신을 끼워 맞추는 것이 군사교육의 요체입니다. 개성을 어느 정도 희생을 해야 돼요. 즉 조직의 부속품으로서 마음을 깎아내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현행의 기초 군사교육은 이걸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하도록 다듬어진 교육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연속성이거든요. 이걸 받고 3년 동안 또 그냥 대학 가했다. 근데 이게 지금도 있는 제도긴 하잖아요. 그걸 좀 그러니까요. 확대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알아봤는데 네. 약간은 미룰 네. 수 있어요. 재학생 입영 연기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대학교나 대학원에 다니고 있으면 입대를 미룰 수 있죠. 네. 그래서 남자 아이돌들이 사이버 대학이라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석사 되게 그런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현행으로 보면은 현재 학교별로 제한 연령이 있어서 이준석의 공약대로 뭐 최대 3년간 미루고 이런 걸 유연하게 만약에 적용한다면 마지막 학기 기준 3년은 또 가능할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유연해지는 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현재의 제도는 입영 자체를 미루는 거잖아요. 네. 기초 교육을 받은 다음에 미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죠. 이게 좀 다른. 네, 그러니까 하다가 그렇구나. 중간에 휴학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 부분도 좀 의문인 게 그럼 지금의 재학생 입영 연기 제도도 하고 그것도 하고 그런 걸까요? 그러면 진짜 이상해지는데. 정말 이상하잖아요. 그런 게 좀 궁금하고. 근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금 이대남들의 고민이랄지 불만이랄지 그런 게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시기에 남성 청년들의 이제 진로나 학업의 연속성 문제 이런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군대를 막 가야 하나 이런 것도 현실적인 고민이긴 해서 그거를 담아내는 공약이라는 점에서 좀 의미평가를 할 수는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이 사람의 세계관이 보이는 거죠. 대학교 밖에도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대학에 다니지 않는 청년이 현재 뭐 기준에 맞지 않는 나름의 생활고나 경제적인 이유, 뭐 간병 혹은 다른 방식의 자기 개발을 이유로 군복무를 미루려고 한다면 이런 것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단순하게 생각했다는 얘기죠. 뭐 저도 이제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납니다만 기억을 최대한 되살려 보자면 매력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전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보고 내 표 한 표를 투자하고 싶은가? 19살, 20살의 남성이 생각해보면 1개월이죠. 5주 기초군사훈련은. 그걸 나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대요. 일단 난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재입대 그렇죠. 기분일 것 같아. 죽어도. 더 싫어요. 제가 윤석열 생각해보면 다시 나왔다가 잡혀가잖아요. 그게 진짜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끊어서 군대를 2번 가는 거 짜증날 거예요. 꽤나 짜증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19살 청년들보다도 군대를 더 이해 못한다고 말씀을 드린 게 네. 19살, 20살 때 이미 군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은
남성들은 내가 장교를 할까 부사관을 할까 병을 할까 다 생각해 놉니다. 그리고 병이 돼도 무슨 병을 할까도 생각해 놉니다. 우리 집에 병 지금 준비하는 친구가 헌혈도 많이 하고. 예, 진짜 논팽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던 저도 심지어 군대 시험 봤습니다. 떨어졌지만. 근데 훈련소에다가 이 계급을 다 흐트러뜨려 놓은 다음에 다 모아놓고 이 중에 성적이 좋은 사람은 30년 동안 군대 있고 이 중에 덜 좋은 사람은 조금 적은 월급 받으면서 30년 동안 군대 있고 나머지들은 이게 1년 6개월입니다. 축하합니다. 이러면 모두가 다 싫죠. 아니 그러면 ROTC 가는 애들은 뭐가 되며 육사 준비하는 애들은 뭐가 되며 특기병 준비하는 애들은 뭐가 되며 아이고. 부사관 준비한 사람들 뭐가 그러니까 되며 삼사관 준비한 사람들 뭐가 되며 극소수의 좋은 케이스를 가지고 대변한다는 걸 알겠어요. 제가 이게 간부사관이죠. 간부사관이라고 병으로 일을 하다 말고 군에 눌러박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도. 지금 저 특전사 1년한 1대 대장이 지금 간부사관 출신으로 되게 유명해졌잖아요. 내가 병부터 시작해서 23년 차인데 이런 명령을 들으면 안 된다. 이런 멋진 말 해가지고 유명해졌잖아요. 그 사람은 병사로 시작했지만 장교가 될 자질이 있었고 장교의 자질도 있었고 그래서 잘 됐잖아. 병사가 장교가 언제 되고 싶냐면 상병 때 병장 때입니다. 나 여기 있어도 되겠고 난 잘할 수 있다. 그런 극소수의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간부사관 제도가 있어요. 간부사관이 있다는 건 2병 때 1병 때 알게 돼요. 이거 지원하면 언제까지 시험 볼 수 있고 뭘 준비해야 되고 이런 걸 그때 가르쳐줘요. 왜? 거기서부터는 직장이 구인 시험을 직원에게 보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교 더 필요한데 혹시 병사 여러분들 중에 군을 경험해 보셨을 때 장교로 머물러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근데 그만큼의 충분한 데이터가 쌓이려면 군에 1년은 있어 봐야 돼요. 그렇죠. 5개월 만에 정해져가지고 누구는 장교를 해서 누구는 부사관을 해서 평생을 썩는다. 이거 거의 군국주의 국가예요. 어느 정도 자기 운명은 시민으로서 정하고 들어가야지 군대를. 어쩔 수 없이 갈 거면. 무슨 짓입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그러니까 장교가 모두가 싫어할 제도예요. 장교가 제도예요. 계급이 높으니까 잘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 네가 해. 그럼 네가. 네. 부사관은 계급이 좀 낮으니까 덜 잘났다고 생각하나 봐요. 이준석 소개하세요. 그래서 군인 출신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 이거는 체험형 병역이다 이러면서 예. 또 미필자 드립을 아니, 그래서 이끌을 수밖에 없었죠. 그 관리를 맡는 부사관과 지휘를 맡는 장교는 물론 계급은 상하하지만은 상호 존대를 어느 정도 하잖아요. 이게 트럼프하고 비슷한 게 이런 게 이해를 못. 혐오만 얘기해주면 신난다고 찍어주던 수많은 미국의 공무원들이 지금 트럼프한테 직장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백 릴레이가 이어지잖아요. 내가 트럼프 찍었는데 내가 트럼프 때문에 잘렸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럼 사람들이 댓글 못 알죠? 고소하다 이러마 라고 얘기하면서 Good for you. 이준석 후보 지지자들 대부분이 이런 정책에 관심이 없습니다. 정책을 자세히 읽지 않고 혐오하니까 좋아서 밀어줘요. 만약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죠? 그러면 이걸 경험하겠죠. 나 논산훈련소 들어와서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장교가 되었어요. 내가 지휘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이준석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약이 이대남 유권자 분들께서 이준석을 재평가하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펜코에도 보니까 반응이 안 좋아요. 네. 그럴 수밖에요. 되게 이건 안 좋은 식의 그 논리이긴 하지만. 네, 방송을 내보낼 때쯤에 이 공약을 철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불만이 나올 수 있죠. 아까 다 얘기하신 거기는 하지만 그러면 육사관 애들은 고졸 소위 인정해야 함?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식으로 공정공약이 지금 건드려지고 있어요. 네. 아니 진짜 이상한 건 공당의 캠프라는 건 전문 분야의 연구 인력을 확충해서 그들에게 돈을 줘가면서 공약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이준석의 머리와 교양 바깥을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개혁신당의 정책개발팀은 사실상 없다는 이야기가 그렇다면 지배적입니다. 허은하 전 대표가 연구비를 가지고 대표가 횡령했다라고 얘기한 전제가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심지어 싱가포르라는 경험이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이준석이 인도네시아에 있다가 싱가포르, 근데 그게 인도네시아 교민들 루트기도 해요. 국제학교 싱가포르로 많이 보내더라고요. 말레이시아나. 근데 싱가포르는 지금 인구가 587만 명밖에 안 되는 사실상 굉장히 작은 국가니까 우리하고 국방이나 여러 가지 사이즈가 달라야 네,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나 싱가포르 이런 거죠. 그래서 툭 싱가포르형으로 하겠다.
내가 살아본 나라. 경험치에 항상 근거하는 되게 1차원적이에요. 그 공약을 구성하는 방식이. 아니 한 사람이 생각해내서 공약집 만들어내게 돼 있습니까? 대선에서. 자, 환경과 에너지 분야로 갑니다.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환경 에너지 분야 부처 개편안에서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합쳐서 산업에너지부로 바꾼다. 이건 왜 공약이 딱히 없습니다. 제가 그래도 찾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어떠냐 비토가 중심이잖아요. 뭐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하면 요거에 대해서 보도 논평하고 이런 건데 그 이재명 후보가 이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영광군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에너지,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익을 다시 이렇게 영광군 군민들한테 돌리는 걸 이거를 이제 농민 기본소득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상 여기에 대한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원래 싫어하잖아요. 기본소득 같은 거. 그러면 농민들한테 기본소득을 주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더 돌릴 거고 그러면은 재생에너지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데 제가 어제 이거 전문가들한테 확인을 해봤는데 네. 기본소득을 주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더 돌릴 리가 없다라는 거죠. 전제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들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공격 포인트로 잘못 그 삼고 있다. 네거티브는 말꼬리 잡기죠. 그렇죠. 그래요? 생각해보면 똑같은 전력량을 생산해낸다면 태양광 패널을 더 늘리는 쪽이 기본소득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조금 있는 게 기껏해야 발언 정도예요. 충남도청에 가서 석탄 발전소 점진적 폐쇄는 공감하는데 지역의 에너지 수급 계획에 맞춰서 해야 한다는 정도입니다. 지켜보겠다는 말을 하고 끝났어요. 하나마나. 저도 지켜볼 수 있어요. 한겨레가 지난주에 지적했네요. 이준석 캠프는 기후라는 단어가 아예 없다 공약집에. 기후도 없고 여성도 없죠. 에너지도 없어요. 왜요? 사실상. 핑크 준대잖아요. 핑크 번호판. 난 블루가 좋아. 그러니까 색깔이나 고르게 해주든가. 기왕 망신 줄 거면. 제일 싫어하는 무지개를 달고 다니겠다. 그러니까. 자, 정치에 대한 얘기를 들어봅시다.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정무 분야 슬림한 작은 정부가 일단 대전제죠. 네. 분권형 대통령제도 목표에 있긴 합니다. 거짓말이고요. 솔직히 네. 이거 공약에는 없고요. 발언에 있습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좀 전반적으로 권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평가를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그래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 정부 최대 분권 추구한다는데 막상 대통령 권력을 쪼개는 일에 관심이 없어 보여요. 여기서도 쾌도남만 줄 알았는데 고사성어인. 그렇죠. 그 메커니즘인 거예요. 작은 정부론 계속 얘기했었는데 그 작은 정부여서 뭔가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쳐요. 근데 그 이익이 누구한테 부합하게 갈 것인지가 되게 우려되거든요. 왜 제가 우려를 했냐면 그 여도 자서전 얘기입니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질문에 공화정과 민주주의의 모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준석의 답변은 엘리트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의 모습은 정치인이 선거 과정에서 본인의 민주주의 지향점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정책에 관한 책임제를 해야 한다고 본다. 이 정책이 옳다면 국민에게 재신임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잘못되었다면 부정당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정치를 해야 된다. 민주주의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앞에가 이상하죠? 엘리트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게요. 네. 앞에 저희가 쭉 본 거랑 되는 게 당연하다. 네, 이어서 생각하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살아남은 자가 권력을 잡는 게 민주적인 거예요. 이준석의 세계관에서. 그리고 승자는 무조건 옳아요. 그래서 그럼 그 공정한 경쟁의 틀 속에서 네. 본인이 왜 해외를 돌면서 영어를 일찍 배웠고 목동에서 학원을 다녔는지에 대한 설명은 주어지지 않나요? 그렇죠. 엘리트주의가 곧 능력주의고 공정이고 민주주의로 이어지는 건데 같은 책에서 한국 정치가 변하려면 헌법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 물어봤는데 국회의원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자고 합니다. 시험을 자주 보자는 거죠. 왜 본인 임기 줄이는 소리를 하고 있죠? 이건 물론 마삼중일 때 쓴 거긴 한데 네. 당대표일 때 추진한 공직 후보 자격 시험이랑 일맥상통한 거죠. 그러니까 되게 순진해요. 권력을 보는 눈이. 만약에 그 시절의 생각을 말한 게 그거라면 2년에 한 번 이제 선거를 해야겠다. 네.
그럼 내 뒤에는 명태균이 있으니 난 떨어질 리 없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었겠어요. 네. 수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권력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어떤 방향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절차를 지킨 승자의 선택이 진보를 이끌 거다. 안 그러면 위권자가 심판할 거니까. 세상은 실력주의와 그 실력이 아닌 계급으로 네. 강자와 약자로 나뉘고 레벨이야 레벨. 그리고 그 레벨 레벨을 높은 사람이 이기고 사람들이 레벨 높은 사람 좋아해서 뽑아주겠지. 맞아, 그런 거죠. 그런 엘리트주의의 네. 순진함에서 비롯된 시각이 권력을 보는 시각에도 녹아 있어요. 단순히 권력을 그럼 국회의원 임기를 줄여서 자주 교체하면 해결될 일일까? 또 묻고 싶은데, 근데 저희가 내란을 지나오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네. 근데 이준석의 입장은 여전히 똑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똑같은 것을 이준석 후보가 국민대에서 한 강의에서 개헌 얘기하면서 이제 떠든 내용에서 들었는데 네, 정치개혁 분야입니다.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정무 분야 정치개혁. 논리의 시작부터 수상합니다. 개헌의 수요는 정치가 반지성의 영역에 있어서 생겼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나 빼고 정치인들이 무식해서 개헌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멍청한 놈들이 정치를 하니까 사람들이 개헌을 요구하지. 아, 내가 정치했으면 개헌 안 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고는 청중들에게 여러분은 어느 세대보다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문제들은 점진적으로 해결될 거랍니다. 그러니까 일맥상통하네요. 네. 지금 그 세대를 못 믿어가지고 지금 40대들이 죽어라 투표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 20대 그 정도 아닙니다. 네. 철인 정치에 대한 똑똑하면 다 된다는 얘기죠. 하버드병입니다. 능력 숭배주의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본 공약에 의하면 똑똑한 게 없었기 때문에 걱정이네요. 다시 말해 나를 찍어주지 말란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도 합니다. 나이 든 세대의 경우 선출된 왕을 모신다는 개념이 강하다. 뭐 없지는 않죠. 대한제국까지 갔다가 일본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식민지 시대를 겪었다. 어쩌다 보니 왕족 출신인 이승만 전 대통령을 뽑았다. 이승만은 버리나요? 지금 그런 세대가 얼마나 된다고요? 그러면서 군사독재 얘기하고요. 민주화 진영조차 만델라니 간디니 하는 영웅을 내세운다고 하고, 그래서 카리스마 있는 리더를 좋아한다는 논리로 갑니다. 논리의 시작에 따르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리더를 뽑으면 된다는 얘기로 갈 것 같았잖아요. 갑자기 인간 혐오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일관성 멋집니다. 아니 시작에는 좋은 리더를 뽑아야 된다며. 근데 만델라니 간디니 뭐 이런 좋은 리더를 왜 갑자기 부정하는 쪽으로 가는 거지? 자, 이런 모순점은 넘어간다고 쳐도 아무튼 그래서 개헌의 방향이 무조건 분권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카리스마적 리더를 배격해야 된대요. 부처를 줄인다며요. 논리의 시작과 맞지가 않아요. 아니 최소한의 수학 능력은 좀 있으면 안 됩니까? 그리고 분권이 진짜 전혀 없어요. 개헌 권한을 통제하자고 하기를 하는지, 4년 중임제를 얘기하는지, 결선 투표제를 얘기하는지, 지방 분권을 얘기하는지 아무것도 없고요. 그나마 정부 부처 개편 중에 관련 있는 게 기재부 개편이거든요. 기재부. 네. 좀 역사 얘기를 하면은 외환위기 전까지는 재정경제원이 경제정책이랑 예산 편성을 다 담당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김대중 정부에서 이걸 축소를 하고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 곧 예산청으로 이관을 하고 그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축소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2008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이걸 합쳐서 기획재정부를 만들었었잖아요. 네, 자기 손발로 부릴 그 경제 관료들을 뭉치게 해서 지금의 기재부가 탄생합니다. 모피아를 만들어내는. 네, 그런데 이준석의 공약 중에 이걸 김대중 정부 때로 돌아가게 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둘로 나누자. 네, 다시 재정경제부로 돌아가자. 이름도 똑같아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예산기획실이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기능을 기재부에서 떼어주자는 건데, 이건 행정부의 예산권을 분산시키는 거니까 대통령 권한 축소라고 그나마 말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네. 그리고 이걸 민주당에서 먼저 사실 공약으로 고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경에서 난리를 막 쳤었어요. 그렇죠. 네. 경제지에서 굉장히 난리를 쳤었는데 공약에서 빠졌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민생 안정을 하려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예산권을 당장 떼어주면은 정책을 추진할 동력이 너무 떨어진다. 나중으로 미뤘다고 봐야죠. 네네, 민주당은 입장이 그런데, 근데 이준석은 그대로 가져갔거든요. 근데 이준석의 기재부 해체를 두고는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뜻이기도 하고 나쁜 뜻이기도 네. 한데, 이준석이 가장 핫한 정계 스타였을 때부터 사람들은 이준석의 정책에 관심이 있던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오히려 부처 개편을 더 얘기를 많이 하고 캠프도 그렇습니다. 근데 관련해서도 이제
이거 안 다룬다고 하셨지만 제가 조금만 예, 얘기. 예, 정치개혁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보죠. 네, 좀 더 얘기를 해보면 그럼 부처를 줄이면은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준석 개편안을 좀 자세히 살펴봤을 때 기재부 관련된 걸 제외하면은 MB 때랑 거의 똑같아요. 당시에도 부처가 18개였는데 13개로 축소를 했었고요. 합친 분야들도 비슷합니다. 뭐 교육과 기술부 뭐 이런 거. 그리고 아까 3개로 나눈다고 했는데 보니까 외교통일 그런 게 다 안보로 가고 그렇죠. 산업 관련된 게 전략으로 가고, 네. 그리고 뭐 보건부, 복지부가 이제 복지부로 가는. 전략은 그런 거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세 3대 부총리, 네. 3대장이 아니라 3대 부총리에서 빠진 게 노동이에요. 맞아요, 노동 빠졌죠. 노동부가 글쎄 좀 잔존할지. 노동자 싫어해요. 노동이 네.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전략에 들어가야 돼요? 사회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안보 전략 사회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 애매해요. 근데 아무튼 노동은 산업의 측면과 함께 다루는 게 여러모로 좋은데. 네. 근데 아무튼 뭐 비슷한 정책을 했던 이명박 때의 평가를 좀 보면요. 그때도 통폐합으로 효율화가 됐다고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찾았어요. 목적은 아무튼 돈 나가는 거 줄이고 일 처리 빨리빨리 되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 평가를 보면은 통폐합으로 한 부처 안에 오히려 실국이 되게 많이 생긴 거예요. 새롭게.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복지부 안에 이제 여성국 이런 게 생긴 거겠죠. 근데 그게 기존 부처에 남아있던 실국들이랑 조정이 원활하게 안 돼서 오히려 한 지붕 두 가족이 되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들끼리 싸우게 만들었다. 네, 부처 내 갈등이 너무 커졌다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국무총리실에서 국무조정 기능을 행하는 게 네. 수행하는 게 훨씬 싸고 효율적이고 쉽다고 제가 네. 제안한 건데요. 그렇죠. 그리고 부처 간의 이 갈등이 꼭 나쁜가?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안전망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네. 상호 견제하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네. 필요할 땐 싸워라. 네. 이준석 후보 그 유튜브에 보면은 이게 필요한 과정을 설명하면서 예시로 드는 게 댐 방류 과정이거든요. 그래? 이게 되게 왜요? 재밌어요. 네. 댐 한 번 방류를 하려면은 주무부처는 환경부인데 여기서 홍수 조절을 담당한다. 근데 또 재난 안전을 담당하는 국토부에서 또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다 행안부도 가야 되고 지자체도 가야 되고 기상청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너무 많은 부처가 일을 해야 돼가지고 책임도 떠넘기고 예산도 중복되고 일이 안 돼. 그러니까 부처를 줄여야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제가 방금 설명한 과정이 쓸모없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초반에 얘기했던 그거잖아요. 여러 시각에서 볼 수 있잖아. 네. 그 이제 뭐 집을 사고 팔고 뭐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 아빠나 엄마 중에 하나를 죽이자는 거죠.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피하기 위하여. 네. 차라리 그래서 조정 체계를 강화하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거는 그럼 또 분권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기존 체계가 통합이라는 이야기 자꾸 나오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뭐 농촌 같은 경우에는 노인의 문제는 복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인구의 문제이기도 하고 여기 어린이가 있으면 또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아예 통합화 시키거든요. 각자 포지션으로 일을 해. 근데 돌봄에 있어서만큼은 모여. 그래서 그게 바로 통합 돌봄 개념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럼 그땐 다 붙는다고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나 놓친 게 뭐냐면 그렇게 사람 쉽게 해고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의 시스템. 특히 공공조직에서.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없는 거잖아요. 정말 이준석 후보의 이거에 찬성을 한다 쳐도. 그냥 본인이 머스크인 줄 아는 것 같아요. 네. 아마 다수의 이준석 후보의 오래된 뼛속까지 지지자들은 다 필요 없고 여가부만 폐지시켜줘 정도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여가부의 실제 사업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 사업이 복잡해져가지고 오히려 뭐 복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요자가 뭐 제대로 찾기가 어렵고 뭐 이런 거 맞는 말이긴 한데 그것도 통폐합이 능사가 아니죠. 뭐 왜냐하면 이준석의 논리를 따라가자면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보건복지부를 예시로 들었을 때 이건 유일하게 분리를 하자고 하거든요. 보건부랑 복지부를. 근데 그 이유가 기재관료 출신 장차관 때문에 의료 전문성이 떨어져서 의료 대란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를 해야 되고 다른 데서는 통폐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그냥 애초에 전문성 있는 장차관을 임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통폐합 혹은 분리로 가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세상을 움직여야 되는 이제 도구와 분위기가 바뀌면 거기에 따라 부처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문화부에 공보라는 단어가 빠진 지 뭐 한 20-30년 됐단 말이에요. 예. 아젠다 정치하는 게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대만은 그 외국에서 대만을 가장 많이 따라하고 있는 행정 사례 중에 하나가 수의부. 수의는 디지털입니다. 디지털부죠.
그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플랫폼의 변화를 대처하는 부서거든요. 늘어난다고요? 늘어나 웬만하면. 아니 댐 방류 얘기해 봅시다. 환경부가 하는 일이 없어지나요? 행안부가 하는 일이 없어지나요? 관련해서? 이 모든 부서들이 필요한 이유가 없어져야 통폐합을 하지. 아 참. 네.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정무 분야 검찰 사법개혁 이재명 후보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해 피해의식이다, 도둑이 경찰 싫어한다, 복수 같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즉 생각 없습니다. 이거 그냥 악플이잖아요. 네. 뭐 디테일이 있습니까? 디테일 하나 보자면요. 공수처 폐지를 공약을 아, 했는데요. 지금 자기가 당하게 생각. 그 공수처 폐지가 그 부처 통폐합 슬림화의 일환이 그게 되죠. 되게 재밌어요. 정부 기구 효율화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대통령 분권과는 무슨 상관이냐. 아 공수처 폐지가 정부기구 효율화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읽은 거는 공수처 그거 대통령이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이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거랑 인권위 권익위 통합도 같이 들어가요. 인권위와 권익위를 통합한대요? 네. 이 두 사안의 핵심이 효율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뭘 효율화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업무가 다른데 그 두 업무를 한 기관에서 보면 효율화가 된다는 발상은 네. 근거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공수처 폐지는 김문수도 공약을 했거든요, 당연히. 근데 둘의 근거를 조금 비교해 보면 재미가 있는데, 김문수의 경우에는 탄핵과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극우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탄핵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려는 거죠. 오케이, 극우라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네, 하지만 이준석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내놓은 건 아까 말씀드린 효율화하고요. 예산을 상당히 들이는데도 실적이 미진하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실적을 폐지 기준으로 삼는다면은 이준석 의원의 1년간 대표 발의 법안은 8개인데요. 넌 계류, 빵점이야. 계류 법안은 또 8개예요. 아. 되게 없어요. 한 개도 통과 못했다는 얘기네. 네, 지금 임기가 얼마나 지났죠? 네. 그럼 이준석 의원은 폐지해야 하는 것인지.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 드는 이유가 윤석열을 풀어준 데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공수처가? 공수처가. 관할 수사기관을 두고 혼란이 있어서 풀려난 것이다. 그러니까 혐의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을 다르게 하는 이 나눠놓은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건 인력을 보강해도 문제 해결이 안 될 거다라고 비난을 하는데 저희가 사법 PK 시간에 열심히 얘기를 했었죠. 사실과 다릅니다. 네. 윤석열이 구속 취소된 거는 공수처 수사권 문제가 아니고요. 수사권 문제를 계속 들먹이는 거는 의도적으로 이 수사권 문제를 판단하지 않는 게 윤석열의 시간 끌기 전략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손을 들어준 일부 기관이 있었고요. 네. 그중에 공수처는 없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공수처를 폐지해야만 이 수사권이 정리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공수처에 수사권을 주면 돼요, 분명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원이 그렇게 했었잖아요. 네. 그렇게 검찰과 법원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이준석 후보의 정치개혁의 사법개혁에 대한 요체는 있던 권력을 그대로 두고 있던 권력에게 힘을 더 몰아주자거든요. 그럼 만약에 사고실험상 이준석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이준석 후보는 임기 4년차부터 검찰에게 가장 가혹하게 털린 대통령이 될 겁니다. 네. 명태균도 그때쯤 되면 돌아설걸요? 왜냐면 시킬 거 다 시켰거든. 그렇지. 아니, 순진하지 않아요? 네. 네. 너무 순진해요. 본인 앞날을 아, 몰라요. 그렇게 온건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구나. 납작. 아, 지금 너무 후뚜룩 맞도록 막 팬 거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TK 전통 음식 같잖아요.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정무 분야 치안 치안 공약을 찾아봤는데요. 탐정 얘기를 해요.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2020년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이 일단 제도화는 됐는데 네, 이제 개업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직 자격제도나 등록제 같은 단계까지 못 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간에 맡기는 걸 이건 또 싫어해요. 이준석 후보는 국가시험에 의한 자격제도를 제안합니다. 그렇게 해서 뭘 원하냐? 미국이 얘처럼 퇴직 경찰이 갈 수 있는 직업으로 추천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경찰대에서도 이거 되게 많이 옹호하더라고요. 네, 그렇긴 해요. 그리고 퇴직 경찰이 갈 수 있는 분야를 탐정 말고 또 만들려고 해요.
그중 하나는 피해자 지원 조사관이라는 것도 있어요. 뭐 딴 것도 또 있긴 한데 저는 이거에 집중해봤습니다. 네. 스토킹, 성폭력, 주거침입과 같은 범죄의 경우 관련 경험이 풍부한 5년 이상 한 퇴직 경찰에게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맡긴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 피해자 전담 지원관이라는 게 1대1로 붙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이게 스토킹 성범죄 대상으로 2023년에 서울시에서 처음 시작을 한 제도예요. 근데 이걸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죠. 그런데 퇴직경찰 활용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에서 좀 실효성이 의심이 되죠. 일단 이 스토킹 처벌법 제정이 21년인데 5년 이상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있는 퇴직경찰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맹점이죠. 네. 사실상 아직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걸 지자체 피해자 센터에 상시 배치한다는데 잠깐 생각해도 인원이 절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냥 남는 인원으로 이 문제 해결하겠다는 거는 그냥 나는 오히려 여성 치안 문제 중요하게 생각 안 해라는 선언인 거죠. 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상시 담당 인력을 충원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탐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복잡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사법에 관련해서 일을 평생 해왔고 능력을 쌓은 많은 사람들이 보통 2차 전직이 가능한데 네. 경찰은 그게 안 된다. 라는 걸 큰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요. 경찰이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 있으면 좋습니다. 문제는 이게 진행이 되면서 국가가 이들에게 기댄다. 국가가 경찰 능력의 일부를 사설 탐정에게 넘긴다. 그러면 치안력은 약해지고 치안은 뭐랄까요? 민영화되는 셈이 되죠. 네. 그러니까 경찰 수를 줄이는 핑계로 사용된다는 음모론도 가능하죠. 보수한테 맡기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한다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지난번 회기 때 표창원 전 의원이 이 제도를 열심히 밀어붙이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네, 이재명 지난 대선 공약에도 있었고요. 네, 이게 공공의 치안 크기가 줄어들지 않고 탐정을 고용할 수 있는 자유를 시민들에게 준다면 전 문제될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수를 시키면 다른 결과가 나올까 봐 걱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 비싼 변호사 쓰면 형량에도 영향이 있는 거고 비싼 탐정 쓰면은 범인도 잡아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도 이거는 굉장히 차별적이에요. 양극화가 생기는 네. 거잖아요. 교정 공약? 특이하죠. 이걸 교정공약, 난 이걸 노동공약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다뤘다고? 이건 산업공약이에요. 맞아요. 일단은 우리 자, 건조가 이렇게 먼저. 해석하는 시각이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네, 또 붙여주세요. 네, 제 네. 특이해요. 이게 이준석의 전공이 빛을 발하는 공약입니다. 뭡니까? 불공정 프레이밍이죠. 아하. 그죠? 네. 슬로건이 수감생활 생계수단 아닌 실형으로 바꾼다. 노역을 형벌답게 예요. 노역은 형벌이 아니에요. 네. 교정을 뭐라고 보는 거예요? 아마 곧 알게 되실 텐데. 황제 노역을 없애겠다는 의도로 보였는데 네. 저는 수감생활 생계수단 아닌 실형으로 이게 더 이해가 안 가가지고 교도소 수용을 생활고 회피수단으로 인식하는 현실을 종식하기 위해 생활고 회피하려고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을 많이 만나봤나 봐요. 네, 근데 이 관련된 레토릭이 어디에 나오나 또 대체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나 찾아봤는데 스카이데일리에 있더라고요. 스카이데일리도 보신단 말이야? 그런가 봐요. 그렇다기보다는 다독하시네. 네. 우리가 못 찾은 어떤 소스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스카이데일리도 집어먹고 그쵸. 이준석 후보도 집어먹었다고 아마 보는 게 스카이데일리도 이준석도 함께 보고 있는 극우 커뮤니티에서 핫한 담론이겠죠. 네. 아이고. 그래서 단순 수공업이 아닌 농업, 기계, 디지털 작업 등 고강도 고부가가치 작업 체계를 만들고 난 아니, 산업적으로 이거- 생각해. 뭔지 알았어. 여기서도 네. 저 수학 나머지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런 거죠. 죄수에게 노예노동시키고 물론 교도소에서의 노역 내용이 조금 더 현대화될 필요는 있고요. 황제 네. 노역이 좀 없어져야 되는 것은 있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혐오해라는 거잖아요. 자극적인 프레임을 씌워버리고 이거 노인 무임승차 얘기할 때 전장현 시위 얘기할 때랑 똑같은 전략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치안 능력을 만약에 더 확충을 한다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많은 혐오 범죄와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노역을 하게, 그러니까 뭐 교정시설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들 중 다수는 이준석 지지자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지자를 배반하는 정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정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교정 공무원 보호가 있어요. 이게 또 좀 특이해서 뭔데? 이게 뭐
교정 공무원의 정보 공개 청구 남용을 차단한다는 건데요. 그런 이슈가 있었나 봐요. 이제 수용자들이 인권위에 좀 진정을 요청하면은 교도관들이 이제 즉시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을 해야 된대요. 뭐 장소도 만들어주고 시간도 따로 내주고 이걸 안 하면은 인권위에서 와서 조사하고 그런 식으로 나 너한테 민원 넣을 거야라고 교도관을 협박을 해서 수용 생활을 편하게 하는 예시가 있었대요. 되게 대단한 게 네. 진짜 1% 0.1%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끄집어내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혐오하게 만드는 정책만 연구하나 봐요. 그런 거죠. 그냥 베스트 게시글에 올라온 요즘 교도소 실태 DD 그거 하나 그리하여 가져온 거죠. 펜코에서 열렬히 그를 지지했던 신규 재소자들은 놀랍니다. 네. 나 디지털 공부해야 돼. 어떻게? 나 수학 문제 풀어야 돼. 나 진정서도 못 만들어. 당장 서부지부 폭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좋게 봐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쳐봐요? 10년 동안 36만 건의 정보 공개 청구가 있었대요. 뭐 많다고 해봐요. 근데 그러면은 그렇다고 쳐도 이건 아까 얘기했던 교육 공약이랑 되게 비슷한 접근이 필요한 거죠. 이 교도관 업무 환경 개선이랑 재소자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죠. 그냥 너무 쉽게 해결해 버리는 거죠. 그냥 이런 프레임을 씌워버리면 해결이 쉽잖아요. 문제 학생 격리해와 똑같이 문제 재소자 처리해. 네, 교도소에서 생활고도 피하고 편하게 놀고 먹는 우리 세금 빨아먹는 쟤네라고 프레임 씌워버리면 다 쉬워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의 지금 이게 교정하고 감옥하고 이걸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현대의 교정 시설은 교도소잖아요. 코렉션. 네, 근데 근대 이전에 감옥 정말 수용소. 네, 처벌 그 그런 정도로만 개념이죠.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레미제라블 시작할 때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 네. 전두환 찬함의 황제 노역을 예시로 들면서 결국 갖고 온 거는 재소자를 노예 노역하는 수준의 공약이에요. 사실 이것도 앞뒤가 안 맞아요. 네,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인권 감수성은 곧 얻게 되실 겁니다. 네. 투쟁하는 거 아니야? 밥상 잘 그러니까 만약에 교도소 이제 밥 잘 달라고. 그죠. 다음번에 만약에 또 그 피선거권을 빼앗기지 않아서 출마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출소하신 이유일 네. 거거든요. 그때는 이런 공약을 절대로 내지 않을 겁니다. 본인이 배우지 않으면 공약을 내지를 못하네요. 내가 다녀와봐서 아는데요. 봉투 붙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이번 대선에서는 지역 공약을 되게 중요시하게 여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니즈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얼만큼 깊이 이해하느냐가 나라의 앞으로의 경제와 관련된 경쟁력을 알아볼 수 있는 그걸 얼마나 이제 잘 생각하고 있느냐를 알아보는 되게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해서 지역별 공약 뭐 있습니까?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지역별 공약 저도 그렇고 그 담당한 진희 AD도 그렇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지역별 법인세, 최저임금 차등 공약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법인세랑 최저임금 주무를 수 있도록 자치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이준석의 10대 공약상의 지역 공약이 맞아요. 네, 이미 저희가 털었고요, 한번. 네, 그래서 뭐 다시 반복해서 뭐 내용이랑 우려되는 점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한두 가지 짚고 싶은 점이랑 이준석의 최근 행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이거 하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지자체가 법인세 경쟁을 해서 기업을 모셔온다 이런 거잖아요. 지자체가 기업 위에 군림할 필요는 없지만 법인세 경쟁 체제에서 기업이 갑이고 지자체가 을인 구도가 형성되면은 이게 지역에 또 넓게는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저는 굉장히 불건강한 사회가 될 것 같아서 우려가 크게 됩니다. 네. 그리고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결정할 때 고려할 지역의 사정이라는 게 주거비, 생활비, 기업의 인건비 부담 수준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수도권에서 먼 지역은 평균적으로 주거비와 생활비가 낮게 평가되고 기업은 인건비 부담 크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최저임금이 아까 성감님은 높아질 가능성 제기하셨지만 저는 낮아질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고 실험과 현실의 차이죠. 네. 그래서 아주 엄청난 격차가 발생하고 지역 간의 불균형이 너무너무 심화되는 뭐 지옥 같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럼 꼬우면 상경하든가라고 하겠네요. 네가 능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도 나온 거죠. 지역 국회의원들의 그러면 세비도 깎아라. 니네 뭐 하는 게 뭐가 있냐. 수도권 국회의원 이렇게 그렇게 되면 해요, 진짜 네. 지옥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행보 관련해서 그럼 국민의힘만 안 좋을 텐데. 두둥. 수도권에 국회의원이 거의 없잖아요. 아 자기는 화성 동탄이니까. 옮겨가도 노원병이에요. 공식 선거운동 첫날에 여수 석유 화학단지에서 선거운동을 했대요. 이준석
후보가. 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여수, 포항, 울산, 창원, 구미, 군산, 서산 등 우리나라의 모든 2차 산업단지의 재도약을 이뤄내겠다고 아주 포부 있게 글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 비전이랄 게 딱히 공약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게 왜 말이랑 너의 비전은 왜 다르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 그 후보를 보려고 모여든 이 2차 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이준석을 찍으면 내 임금이 내려가는 효과를 경험하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하나 찾아보자면 또 앞에서 나온 리쇼어링이에요. 유통기업을 위한 외국인 노동자 차등 임금 정책을 10년 유지하는 거. 이런 걸 보면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건가. 쉽게 많이 들여와서 싸게 오래 쓰자는 발상 아주 천박하다고 봅니다. 네, 중요해서 2번 깠는데 그것도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통상경쟁 승리할 비전은 모르겠지만 패권 경쟁 승리 비전은 기술 경쟁 승리 비전은 있어요. 패스트 트랙이요. 출국을 빨리 시켜준대요. 그 임산부들도 패스트트랙 시켜주거든요. 임신하는 더 빠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남자는 어떻게 불임이면 어떻게? 그냥 성심당 과학자 패스트트랙 이런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혹시 수사 시작되면 지가 빨리 나가려고 이런 거 아닙니까? 빨리 출국시켜줘 제발. 이러면서. 하지만 얼마 안 가서 교정시설에서 무엇을 배우는 게 좋을지 곧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최근에 지역들 돌아다니고 있어요. 부산에 가서도 H&M. 네, H&M 이재명 후보가 이전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세게 비판하면서 본인도 뭐 이런 기업 저런 기업 이거 뉴스에서 많이 데려오겠다고. 다뤘어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뭐 좀 부산의 금융 규제를 면제받는 특구를 두어 기업들이 오도록 어쩌고 이것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충남도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충청남도에 가서 했는데 용인 일대와 청주 공항을 잇는 철도망 구축, CTX 사업에 국비 70% 가량 투입하겠다. 청주 국제공항의 활용성도 높이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세종시가 완전한 형태의 행정수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이전하여 건설하는 것을 이미 공약을 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이미 공약했다고요? 전 본 적이 제막 없어요. 공약집에 좀 넣어주세요. 네. 문제는 못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엄청 성의 있게 모든 발언을 다 찾아서 정책을 짜주다시피 하는 예, 거예요. 네 명이. 그럼 알았어요. 사실은 대통령 집무실 국회의사당 세종으로 이전한다는 공약을 넣었는데 예. 그게 이렇게 써진 거죠. 고사성. 아무튼 이 자리에서 뭐 이러쿵저러쿵 뭐 해주겠다 뭐 말을 했는데 좀 민망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뭐요? 언론인이 청주공항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쪽에서는 서산공항이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드린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지역에서 화력발전소 폐쇄 문제가 큰 현안인데 너 공약이 없더라.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그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점진적 패션에 공감하는데 에너지 수급 계획에 하나만 맞춰서 네. 했던 그 에너지 얘기 끝. 충북하고 충남을 구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게 충청도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벼락치기 하다가 조금 걸렸다 이런 그렇죠. 느낌인데 앞으로도 계속 돌면서 이런 식의 일들이 반복될 것 같은데 임기응변으로 때우려고 하다가는 혼난다는 점을 좀 짚으면서 네. 네. 그게 이제 뭐 김문수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 때 이거 다시 얘기하겠지만 사실상 지역의 서로 다른 니즈를 공부해 본 적이 없다는 뜻이고요. 이건 마치 서산과 청주의 거리만큼 먼 수준이잖아요. 아예 다른 생활권에 대한 얘기를 딴 데 가서 하고 있는. 그리고는 지역 공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앞에 경제 공약에서 얘기했던 최저임금제 차별 적용 같은 지역 망하는 공약 있다 정도. 다시 말해서 각 지역의 니즈도 모르는데 지역 전체에 대한 공약은 지역을 다 말려 죽일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정리할 이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선 데이터 센터를 할 때 저도 뭐 거창과 고창을 막 헷갈리는 경기도 것이긴 한 수도권 촌놈이긴 하지만 최대한 공부를 한단 말입니다. 이 지역의 갈 때는 현안이 무엇이고 브리핑을 받죠. 그러니까 동료가 없다라는 뜻으로 읽으면 돼요. 예. 참모가 없는 거죠. 개혁신당 정도면 참모를 붙일 수 있을 텐데 저는 그것도 이준석 후보가 거절했거나 신경 안 쓴다고 봐요. 자기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는 독선의 있을 가능성이 너무 아우라가 높아요. 있습니다. 귀찮았다. 네. 아니 충청남도 언론인을 만나러 왔으면 지도는 보고 오지. 그리고 청주에 대한 질투는 그 옆 동네인 충주 사람들도 있는 판에 서산 가서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는 뭐 딱 뻔하죠. 모르고요. 잘. 자, 그러면 농축수산업 분야 뭐 있나 봅시다.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농축수산업 분야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입니다. 유일한 공약은 정부 다이어트에 그나마 있습니다. 네. 진짜요? 아우 이건 무슨 털면 뭐 부스러기 하나씩은 나와요. 맞아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통합해 1차 산업부로 만듭니다. 아이고.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교통 분야는 건설교통부로 보냅니다. 아이고. 앞서서 그 이재명 후보의 부산 공약 HMM 이전 얘기를 비판하면서 그 금융규제 특구를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해양교통 분야를 건설교통부로 보냈으니까 건교부를 부산으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이전 공약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금융 얘기는 한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1차 산업, 그러니까 여전히 농수축산업이 하다못해 우리가 지긋지긋한 4차 산업 얘기 좀 그만해 라고 하는데 혼자서 여전히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아주 낡은 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제가 하나 확인할 수 있었고요. 결합해서 6차 산업 이런 생각도 안 하죠. 뭐 대신 이제 부산이 이제 금융수도로 발돋움 시키기 위해서 이런 인용을 해요. 결국 물은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그런 진리. 저는 이런 이준석 후보의 말투를 보고 많이 반성했습니다. 현학적이지 말자. 사자성어, 고사성어 쓰지 말자. 그리고 현학적이어도 설득력이 있으면 되는데. 그 삼국지 좀 제발 인용하지 말자. 이런 그리고 생각이 그 들었어요. 비유 자체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서 흐른다? 부산이 낮은 거야 아니면 높은 거야? 그리고 농수축산업 정책이 당연히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겨우 미포 가서 보면 낮고 네. 저 부산대 가서 보면 높아요. 뭘 말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1차 산업에 대한 멸시가 당연히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얘기는 있더라고요. 지금 금융산업 허브를 부산으로 옮겨주면서 그러면 갈 때 뭔가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증권거래소에서 농특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농특세 폐지 이야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농특세를 폐지해서 그러니까 이 세금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해서 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니까 지역도 죽이고 농업은 원래 신경도 안 썼지만 뭔가 하나 써야 되니까 죽이고 가겠다. 농특세 뺏기고. 네, 이 정도가 보이네요. 이런 논리 구조인 거예요. 나는 잘 모른다. 예. 혐오하면 표가 되냐? 예스. 그럼 혐오해요. 노. 그럼 죽여요. 그렇죠. 예. 이거네요. 기타 알아두면 좋은 공약 시간은 지금 윤건성호가 읽었으니까 지금 사운드를 넣겠습니다.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기타 알아두면 좋은 공약. 저도 그런 게 있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랬습니다. 끝! 이걸 읊어주느라 3시간을 썼습니다, 지금. 제가 아우트로를 그나마 조금 써왔는데 네. 이 원고를 시작할 때요. 먼저 간단하게 공약들을 훑어볼 거 아니에요. 네. 너무 허술하고 빈약해서 녹음 시간이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쓰다가 보니까 기초적인 문제를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결국 과거의 대선 후보 원고를 능가하는 양이 나와버렸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결국 이준석 후보를 혼내는 꼰대가 되어버리기도 했어요. 청취자분들에게 사과합니다. 다만 원고와 녹음을 모두 마친 이 시점에서는 허은하 전 대표의 악플 예비 후보 전술에 전적으로 동의하게 됐습니다. 압도적으로 해롭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 허술을 넘고 빈약을 넘은 공약의 처참한 상태에 대해서 크게 반성해야 되는데요. 물론 지금은 허은하계와 양양재계가 이탈을 했죠. 그런 지금조차도 개혁신당은 좌에서 우까지를 포괄하는 다양한 계파의 총합입니다. 이준석 후보야 뭐 자기 사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국민의힘부터 정의당까지 구성원의 출신과 정책 특기 분야가 다 다양해요. 이들을 버무려서 공약 개발과 포장에 투입하지 않은 건 전 당대표이자 현 대선 후보인 이준석 본인의 무능과 부덕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공도 안목도 형편없는 이런 공약을 갖고 새로우니 어쩌니 하는 후보는 그렇다 칩시다. 이렇게나 기분이 나빠진 이유는요. 제가 화가 난 이유는 이준석을 띄운 언론 때문이 더 큽니다. 이건 속빈 강종 수준이 아니에요. 보거에 가깝습니다. 손질을 안 했어요. 그런 정치인을 그토록 열심히 추켜 세운 언론이 이 정치인의 이런 상태를 몰랐다면 무능이고요. 알았다면 사기예요. 이건 비단 김현정 PD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원내 정당의 후보라 대접을 해주는 건 알겠지만 그 이상은 오히려 국가고 공동체에 해가 되는 수준입니다. 공약을 조사하다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권영국 후보와 자리를 바꾸는 게 나았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마지막까지 조사하고 나니까 원내라는 이유로 이렇게 호스팅 시간을 따로 배정해 준 것이 차라리 나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바이러스가 현재 원내에 숨어 들어와 있다는 거를 청취자 여러분께, 유권자 여러분께 분석해 드렸습니다.
뭐 특별히 더 붙일 거 있습니까? 여가부 폐지 아직도 게임 얘기하면서 하고 있다? 진짜 유행 지났는데. 진짜 와. 그 게임과 얽어서 여가부 폐지 이야기를 하는 지금의 20대의 미래가 정해져 있거든요. 40년 뒤에 똑같은 얘기합니다. 네. 이건 마치 레드 컴플렉스로 한평생 민정당 찍어온 어른들이 20대 때부터 레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준석이 아닐 수도 있죠. 이준석 꼭 감옥을 갈 테니까. 이준석 아니라 다른 어떤 이들의 대표자가 또다시 혐오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원내에 들어앉아가지고 또아리를 들고 뭔가를 할 거예요. 이준석은 프로토타입 1입니다. 네. 저는 이준석 후보를 다루면서 굉장히 속상했던 것 중엔 하나예요. 혐오를 하지 말자 하면서 저도 계속 혐오의 언사로 이 후보를 해서 니도 결혼 안 해놓고 니도 애 안 낳아놓고 군대도 안 갔다 오고 이런 말을 그래서 제가 꼰대가 됐잖아요. 말을 오늘. 하게 되면서 스스로 되게 불쾌해지고 좀 유치해진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래서 시면을 들여다보면 시면도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지요. 네. 네. 대본에 진이디가 제일 험한 말을 많이 쓰긴 했는데 다 절제했어요. 고운 말로 마무리 한 번만 할게요. 네. 준서가 너도 이제 어른이야. 그렇습니다. 네. 네, 어른은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일단 검찰에 출석하시길 바라고요. 네. 어디 이 공약으로 대선 치러보시고요. 네. 1년 후에 이 사람을 또 만날 수 있다면 정치의 장에서 그건 그 다음 정권의 검찰 개혁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 될 것입니다. 네, 이 사람 가지고 그 선거에서 다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저의 종합적인 소감을 끝으로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시간이었습니다. 5명의 노동자 물러갑니다. 내일 이 시간에 와. 더 나쁜 말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네, 국민의힘 후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1대 대통령 선거 데이터 센트럴. 다음 시간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공약과 데이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